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아들이 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영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찍는 게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수영장에 가서 이제 응원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영 대회가 하루에 한 8시간씩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수영장이라는 게요. 들어가서 수영할 땐 굉장히 좋은데 관람객 입장에서는 되게 덥고 습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더운 데 들어가서 하루에 8시간씩 이틀 동안 응원을 한다는 게 정말 고욕입니다. 특히 요즘에 영국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이 일기예보 보시면 경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폭염 경고도 나올 정도로 더운 날씨에 이 온실에 갇혀서 어려운 주말을 제 와이프랑 저랑 우리 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타이틀을 걸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자유 외에도 우리가 즐거운 은퇴 생활, 행복한 은퇴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따뜻한 화목한 가정이 아닐까 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 역시도 나중에 우리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거든요. 부부끼리 정말 많은 활동 같이 하고 많은 취미 생활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부부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나눌 기억들도 많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겠죠. 반면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어도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면 나눌 기억이라든지 추억이 없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육아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제 딴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적어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평생 우리 아빠랑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정말 많은 기억을, 많은 추억을 우리 아빠랑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 빨리 찍고요. 한증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간직하고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S&P 500이 1.92%나 올라갔고요. 다우존스 굉장했습니다. 2.15% 급등, 나스닥도 괜찮았습니다. 1.79%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러셀 2000은 무려 2.16%나 급등하는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뭐 마켓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장주들의 성적표를 보시면 소파이가 오래간만에 6.4% 올라갔고요. 업스타트가 6.41%, 페이팔 6.27%, 세 종목 모두 핀테크죠. 그래서 그동안 가장 부진했던 핀테크 섹터에서 조금 힘을 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로블록스가 6.08%, 버진 갤럭틱이 5.91% 올라갔고요. 블록이 5.7%, 다큐사인이 5.31%, 메르카도 리브레 5.23%, 우버 4.94%, 더 트레이드 데스크 4.59%, SQM이 4.56%, 클라우드 플레어가 4.46% 정도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잠깐 보여드리면요. 어제 금요일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무려 8.2%나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그 오미주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개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원래는 구독 모델만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 올해 말부터는 이제 광고를 더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확장한다. 따라서 앞으로 구독자의 수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매출이나 순이익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물론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8%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상승 추세를 지켜나가면서
다시 예전의 주가를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 4.21% 급등했고요. 아마존도 2.64%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2.54, 구글 1.19% 올랐습니다. 애플이 1.15%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04, 테슬라 역시도 0.74% 소폭 상승하면서 금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준비해 놓은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자,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더했다. 그래서 몇 개의 스테이션을 더했냐면요, 32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더했고요. 이 32개의 스테이션에는 120개 정도의 슈퍼차저, 충전기죠. 그래서 충전소는 32개를 더한 거고, 그리고 이 충전소 안에 있는 충전기는 120개 정도가 추가됐다. 그런데 이 120개나 되는 그 충전기를 언제 설치한 거냐면요, 지금 6월달 한 달입니다. 그래서 단 한 달 동안 충전소는 32개나 더 오픈을 했고, 충전기는 120개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월드와이드 숫자가 아니고요, 중국 한 곳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본토에 총 25개의 사이트에, 그러니까 시티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곳에 32개의 스테이션을 열고 120개의 충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이 정도로 팽창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충전기, 충전소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28개는요, 이 V3를 제공하는 스테이션이고, 그리고 4개는 V2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V3, V2는요, 그냥 버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전기 충전소를 얘기할 때는요, L2, L3라고 얘기하죠. L2는 레벨 2, L3는 레벨 3거든요. 보통 그래서 L2 그러면 완속 충전을 얘기하고요. 그 차지 포인트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켓이죠. 그리고 L3는 우리가 보통 급속 충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슈퍼차저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제공하고 있는 충전 방식은 다 L3입니다. 3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3 중에서도 처음에 나온 게 V2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온 게 V3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둘 다 급속 충전인데 약간 속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V2 같은 경우는 웬만한 차량을 이제 다 채우는데, 만땅이라 그러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우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고요. V3는 한 40분에서 45분이면 대부분의 차량이 다 채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많은 충전기와 충전소를 새롭게 중국에 설치한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 한 달에 이렇게 많이 새롭게 설치를 했잖아요. 7월달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7월 같은 경우는 차저 스테이션을 26개 도시에 새롭게 설치할 것이다. 따라서 뭐 한 달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충전소와 충전기를 새롭게 더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발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6월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 35,000개의 차저를 가지고 있다. 충전기의 숫자입니다. 충전기의 숫자가 45,000개나 되는 게 테슬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45,000개의 지금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도 계속해서 지금 추세대로 이 충전기라든지 충전소의 숫자를 늘려가다 보면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매출도 엄청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중국 쪽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현재 1,200개의 차저 스테이션을 열었고요. 1,200개 안에는 그 충전기의 숫자는 8,700개다. 따라서 전체 35,000개 중에 8,700개가 중국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일주일 전에 이 테슬라가 발표를 하기를, 이 슈퍼차저 그리고 이 슈퍼차징 스테이션을요, 테슬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도 곧 오픈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다른 차량 브랜드를 단 전기차도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할 길이 열린다. 미국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이미 그 유럽 쪽에서는 6월 16일 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 이미 그 테슬라 차량이 아니더라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발표 내용이 나왔고요. 이번에 일주일 전에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미국 내에서도 올해 말부터는 다양한 차량이 이제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발표 내용은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낸 내용이 아니고요,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미국의 백악관 그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백악관 웹사이트의 브리핑룸, 즉 이제 브리핑 자료를 발표해 주는 그러한 코너인데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에서 이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할 건데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 거냐면 7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여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EV 차징을 따라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 자료가 보도된 것은 2022년 6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키포인트만 좀 살펴보면요. 자, 레코드 브레이킹이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투자를 하는데 프라이빗이잖아요. 따라서 민간 부분의 기업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기업들을 도와줘서 어떤 일을 하냐면 25만 개의 차저를 매년 늘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대통령이 현재 오토메이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을 이제 통합하고 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있냐면요. 2030년이 됐을 때 판매되는 전체 자동차 중에 50%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035년에는 100% 제로 에미션이니까 더 이상 내연 기관차가 이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35년부터는 100%다 전기차로 대체가 될 거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유럽 쪽보다 5년 정도가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법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각국의 이제 유럽 연합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관들이 협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유럽 쪽은 2030년부터는 더 이상 내연기관차가 판매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가 판매되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까 이제 민간 부분 기업들을 도와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어떤 기업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지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는 기업과 함께 힘을 합쳐서 10,000개 정도의 울트라 패스트 차저를 설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1,800개의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시멘즈도 나옵니다. 시멘즈 같은 경우는요. 무려 100만 개의 EV 차저를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설치를 한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기업이 시멘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차지포인트도 나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차지포인트가 이제 리딩 기업이다. 그래서 EV 차징 네트워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차지포인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SMTC 코퍼레이션과 힘을 합쳐서 파트너십을 결성을 해서 DCFC 생산력을 늘릴 것이다. DCFC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레벨 2, 레벨 3를 살펴봤잖아요. 레벨 3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커런트 파스트 차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직류를 이용한 급속 충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차지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2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앞으로는 L3에도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성장할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레벨 2가 나오죠. 완속 충전인데 이 완속 충전에 대한 제조 라인도 확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확충된 그런 설비를 가지고 공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차저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요. 10,000개의 급속 충전 그리고 또한 또 10,000개의 레벨 2 차저를 2026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지 포인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번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차지 포인트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테슬라가 드디어 나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어디 하냐면 버팔로 기가팩토리가 있는데요. 뉴욕 주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기가팩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징 스테이션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솔라 루프라든지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만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두 번째 기가팩토리 버팔로
덕팩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성명이 나와 있는데 올해 말 정도가 되면 테슬라가 뭐를 만들 거냐면요. 새로운 슈퍼차저 이퀴프먼트 장비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이 장비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냐면 테슬라 자동차가 아닌데 다른 자동차가 이제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와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왜냐면 이 포트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기차는 와가지고 차지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낀다든지 다른 자동차 브랜드가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그중에 새로운 비즈니스 부분이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 부분이 바로 전기 충전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자동차도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 전세적으로 이제 2030년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50% 이상은 전기차가 이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많은 자동차들이 만약에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테슬라 자동차 플러스 다른 브랜드들이 테슬라 그 스테이션에 와서 차징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매출과 순이익도 우리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좀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퀄컴이 등장을 합니다. 자, 퀄컴의 주가가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금요일 날 퀄컴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투자 기관인 에드워드 존스에서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래서 퀄컴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유가 뭐냐면 퀄컴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퀄컴에 대한 투자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망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저평가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퀄컴의 PE 레이쇼가 포워드로 봤을 때 11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향후 12개월 동안 퀄컴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11.5배만 주면 시가총액이 나온다. 따라서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것이 퀄컴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오는데요. 로간 폴크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 전문가가 퀄컴에 대한 레이팅을 올려줬습니다. 원래는 보유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이, 매수 의견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어떤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냐면요. 퀄컴이라는 기업은 5G에 있어서 이 산업의 리더다. 지금까지 퀄컴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계속해서 이 인터넷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 추세를 반영을 하면서 성장을 함께 해왔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뭐 2G, 3G, 4G 이러한 그 혁신의 모습이 일어날 때 함께 성장한 기업이 바로 퀄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5G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데 5G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퀄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모바일 혁명에만 이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다른 역할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야냐면 첫 번째로 커넥티드 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커넥티드란 단어가 나오면요. 스마트로 바꾸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물 인터넷이겠죠. 자, 두 번째는 오토, 즉 자동차가 이제 계속해서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자율주행 쪽에도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스마트 기기라든지 자동차 부분은요. 현재 굉장히 좀 높은 성장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핸드셋 마켓이 이제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스마트폰의 발전 모습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기업이 성장한 것이 퀄컴이라고 보면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G만 바라보고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5G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사물 인터넷 쪽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다각화되고 있다. 매출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소스가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펄크라는 전문가가 또한 어떤 부분을 좋게 보고 있냐면요. 라이센싱 비즈니스입니다. 라이센싱 비즈니스는 우리가 보통 특허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지적 재산권이죠. 특허라든지 지적 재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퀄컴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퀄컴이 가지고 있는 이 특허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게 되거든요. 라이센싱 피라고 부르죠. 자, 이 라이센싱 피를 통해서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기업이 바로 퀄컴인데,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센싱 피를 받아서 올리는 매출은요 100% 다 순이익으로 떨어지죠.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핏이 높다, 수익률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고요. 계속해서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법정 공방이 좀 많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소송을 걸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퀄컴에 많은 지적재산권 피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그 법정 공방에 시달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승소를 하는 것이 퀄컴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그 승소 모습을 계속해서 봤을 때 우리의 확신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라이센싱 비즈니스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달 초에요.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즈에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밍치 쿠가 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이제 소식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애널리스트가 어떠한 소식을 전해줬냐면 퀄컴이 유일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다음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들게 될 건데 갤럭시 S23죠. 이 갤럭시 S23에 프로세서를 납품하는 유일한 기업이 퀄컴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죠.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애플 역시도 이 5G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개발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5G의 초반에 그 모바일 폰의 시장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반도체 칩은 이 애플도 그렇고 삼성 갤럭시 23도 그렇고 다 퀄컴이 제공을 한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퀄컴의 투자 가치가 지금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5G 혁신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5G 칩을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 지금 퀄컴입니다. 애플 폰도 그렇고 삼성 폰도 그렇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분야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이 다각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적재산권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퀄컴을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가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매출이 한 12%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이 거의 좀 발전 속도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22% 성장을 했고 2021년부터 2022년은 23% 정도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2022년부터 2027년까지는 22% 매년입니다. 평균적으로 22%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2027년 이 시장의 규모가 525 빌리언으로 나와 있거든요. 525 나누기 지금 현재 2022년은 194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194 이렇게 나눠보면 단 5년 동안 시장의 규모가 2.7배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물 인터넷 쪽에 시장 규모가 엄청나구나 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퀄컴 같은 경우는 5G도 꽉 잡고 있고 이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쪽으로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비즈니스, 이 라이센싱 비즈니스와 통합을 하면서 굉장히 좀 견실한 기업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인데요. 아마존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만한 이러한 소식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온라인 리테일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이 목요일 날 발표를 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창출을 할 것이다. 새로운 그 일자리를 4,000개 이상 올해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4,000개의 일자리가 글로벌이 아니고요, 그 영국 한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 4,000개의 일자리를 한 해 만에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그 심리가 위축될 것을 생각해서 뭐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000개나
일자리를 영국에서만 넓힌다. 굉장한 거거든요. 자, 이번에 이렇게 4,000개나 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영국의 탑 10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는가, 고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에서 10번째 안에 듣는 대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즉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영국에서 아마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퍼머넌트, 즉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7만 5천 명이 지금 아마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그 영국에서도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 골고루 섞여 있다고 합니다. 코퍼레이트는 이제 본사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존 본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테크놀로지 쪽에 테크 관련된 기술자들, 그리고 딜리버리는 이제 배송 외에 뭐 주문 처리를 하는 포지션들, 다양한 쪽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소식을 보니까 최근에 웨어하우스, 물류센터를 새롭게 오프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웨이크필드라는 지역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슬리에 올해 하반기에 2개나 물류센터를 새롭게 오픈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에 바쁜 현실에서 굉장히 좀 추가적인 투자를 넓혀나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에서는 또한 어떠한 이야기를 첨언을 했냐면요. 그들이 예측을 하기를 8만 5천 개 정도 되는 그 영국의 중소상인들이 지금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그 영국에만 지금 아마존과 연결되어 있는 일자리의 수가 25만 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리세션이 올 거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때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 업계의 강자가 아니라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이 없는 기업들은요,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여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죠. 2020년, 2021년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렸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좀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채도 늘려나갈 수가 있고 자금력이 좀 딸려도요, 투자의 기회가 많이 널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양적 완화가 진행되던 기간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긴축의 시대가 밝았잖아요. 긴축의 시대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힘없는 기업들은 점점 그들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아마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뭐 4,000명씩 추가로 고용을 하고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결국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반도체 장비 기업 관련된 소식인데요. 웰스파고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그들 기업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KLA 그리고 ASML이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투자의 가치를 확인해 줬다고 하는데요. 자,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LA 코퍼레이션 그리고 ASML 홀딩즈, 이렇게 두 기업이 아직까지는 웰스파고의 최고의 반도체 이퀴먼트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와중에 이 기업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장비 기업들이 좋지 않은 추세를 당분간은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그렇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지금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애널리스트들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조 쿼트러치라는 사람이 이제 대장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이
이 탑 애널리스트가 뭐 어떠한 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냐면요. 순환적인 커렉션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장비 기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상 지금 현재 반도체의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웨이퍼를 만드는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좀 수요라든지 아니면 캐피탈 익스펜디처는요, 기업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설비에 투자를 하는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 뭐 일반 기업도 그렇고 지출을 줄이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어떠한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바닥에 와 있다는 것은요, 건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기대하기를 웨이퍼 제조 장비를 만드는 그 매출의 규모가요, 2022년에 96빌리언 정도, 960억이죠. 이 정도로 다시 하향 조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웰스파고가 가지고 있던 전망치는 99.2빌리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992억이었는데 992억에서 960억으로 하향 조정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023년까지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91빌리언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2022년에서 2023년까지 6%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서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팀에서는 또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어닝이 떨어질 거란 얘기잖아요. 한 평균적으로 3% 정도 장비 기업들의 어닝이 하향 조정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퍼의 그 제조 장비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사용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몇몇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ASML의 목표 주가는 원래 750이었는데 600까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6월달 분기, 그러니까 이제 2분기의 결과가 발표될 텐데 전망치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정도 프라이스 타겟에서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525에서 460으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자, KL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최고로 좀 확신이 있는 기업이다. ASML과 KLA를 가장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2023년과 2024년에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야 된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원래 400을 주고 있었는데 375로 이번에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기업이 더 나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에스티메이시, 그러니까 실적이 한 6%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목표 주가 역시도 135에서 110으로 이번에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표 주가가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떨어졌을 때 우리 투자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ASML 같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좀처럼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사이에 한 주 한 주씩 늘려놔야 나중에 이제 다시 사이클이 좋아졌을 때 좋은 주가의 상승이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은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는 흐뭇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스타벅스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요. 이 기사 내용에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토픽이 등장을 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지금 현재 포텐셜 세일, 그래서 잠재적으로 판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를 판매를 하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국 쪽에 들어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보도를 전해준 매체는 더 타임즈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매체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스타벅스는 영국 내에 1000개가 넘는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0개가 넘는 그 커피숍 중에서 70% 정도는 프랜차이즈고요. 30%는 아예 그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좀 영국 쪽에서 많은 팽창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때문에 이렇게 좀 빠져나갈 생각을 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스타벅스는 왜 영국이라는 커다란 그 경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여기 그 이유가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영국 쪽에서 경쟁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코스타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뭐 100m에 하나씩 보이는 게 코스타 커피일 정도로 많은 체인이 지금 넓혀 나가고 있고, 뭐 프렛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팀 호튼이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 말고도 너무나 많은 참여 주자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비용 부분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 사람 뽑기도 너무나 어렵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지금 비즈니스에 마진이 남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유럽 쪽 그리고 영국 쪽은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데 점점 더 그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피스 잡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무직이죠. 자, 그래서 도시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들이 지금 직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느리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많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항상 여행업 쪽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그 의견을 공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리어 출신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텔 비즈니스 그리고 여행사라든지 항공사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전망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그 논리가 뭐였냐면, 원래 이제 항공사도 그렇고 호텔 비즈니스도 그렇고 한 반 정도는 리저 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퉁쳐서 봤을 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 정도는 리저 게스트가 담당을 하고 있다. 개인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쓰는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 정도는요, 기업들이 쓰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출장자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팀빌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재택근무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해도 지금 현재 추세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결국 이런 재택근무로 인해서 비즈니스 출장자들은 많이 줄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미팅도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력이 향상하면서 대부분의 미팅이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여행업은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런 자유 본능이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따라서 보복 소비가 끝나고 나면 여행업계는 다시 그 예전의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요식업계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이런 커피숍 같은 비즈니스도 같은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실 때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갈 때도 있지만, 사실 미팅을 위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점심시간에 동료들하고 점심 먹고 잠깐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출장자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강화되고 장기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 이 비즈니스 넥타이 부대들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이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의 매출과 순이익도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이런 시대의 추세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투자를 하시건 투자를 하지 않으시건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해서 이번 기사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요, 오미주 자막 뉴스를 보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제 와이프도 이제 저랑 같이 수영장에 가서 응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자막 방송을 준비할 만한 시간의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요, 정상적으로 오미주 자막 뉴스도 꼭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차고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